뇌태교의 기원 이소연. 은빛 잠을 수집하는 뇌의 바깥에는 조용한 산책과 쇼팽의 음악이 있습니다. 나는 이 세계의 관념으로 머리카락이 자라는 시간을 좋아해요. 덩달아 창을 물어뜯는 별자리의 감성을, 나무 위에 앉은 곤줄박이의 감정을, 마당 앞의 바위의 감상을 좋아해요. 그때 뇌는 주글주글한 감성과 지성을 가공하고요. 나는 뜨개질 가게를 드나들기 시작합니다. 바늘코에 걸린 실 한 가닥으로 일요일 붉은 공화국에 대해 점을 치는 거죠. 그러나 굴뚝이 아름다운 공장지대로 출근하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는 것은 피해야 해요. 뇌는 풍경을 쪽쪽 빨아먹고 조금씩 단단해지거든요. 참 연한 아메리카노 한 잔을 마시면 뇌가 더디게 어제의 풍경을 음미할지도 몰라요. 뇌를 호주알로 생각하면 위험해요. 뇌는 5분간의 육류를 꼭꼭 씹는 것을 황홀해 해요. 하지만 나는 핏줄과 신경, 눈, 코, 입을 위해 10분간의 채식을 하지요. 식물성은 아이의 성격과 눈동자의 색까지 결정하니까요. 나는 감상적인 욕조 속에서 돌고래들의 꿈을 꾸고 뱃속의 아이는 벌써 뇌태교의 기원을 생각하는지 양수를 동동 차네요. 제7장 섬세함을 잘 넣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좋은 시의 조건 6번째 시간입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했죠. 두 번째, 차이에 주목하라. 네. 그래서 먼저 시 작품에 들어가기 전에 좀 요약을 제가 해봤어요. 몇 가지로 요약해봤는데 아주 빼먹을 말이 별로 없지만 그래도 요약을 해봤습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사이에 시가 있다. 정말 멋진 표현이네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사이에 시가 있다. 그래서 시를 차이의 미학이라고 부른다. 네, 보이는 것은 어떻게 관찰해요? 현미경으로 관찰하겠죠. 보이지 않는 것은 어떻게 관찰해요? 네, 내시경으로 관찰하는 겁니다. 그 사이에 시가 있다라고 해요. 네, 보이는 것을 잘 관찰한 후에 어떤 상상적 체험을 한 후에 보이지 않는 것을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시가 되는 겁니다. 보이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만 인식하게 되면 깊이도 없을 뿐더러 섬세함도 사라진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렇죠. 보이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만 인식하면 아무래도 시적 가치가 없겠죠. 네, 보이지 않는 것까지 잘 들여다볼 수 있는 것. 네, 그래야 시가 깊이가 있고 또 시적 가치를 인정받을 수가 있겠죠. 꼭 인정받아야 되는가라고 질문할 수도 있겠지만 시를 쓴 목적이 어떤 독자에게 어떤 공감하고자 하는 내용을 전하고자 한다면 인정받아야 더 잘 전달되겠죠. 섬세한 시를 형상화하기 위해서는 대상의 속성을 세밀하게 읽어내야 한다.
이거 시를 공부하는 분들이라면 뭐 아주 중요하게 여기겠죠. 그런데 예를 들면 시를 대상의 속성을 어떻게 세밀하게 읽어야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예로서 나무를 들고 있어요. 나무의 거친 껍질을 발견하게 되면 나무의 거친 숨결도 발견한다 라고 해요. 네, 거친 껍질을 발견했는데 그 거친 껍질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거친 숨결을 발견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또 어떤 이들은 거친 껍질을 보면서, 네, 나무의 거친 껍질을 보면서 또 시인 자기 자신의 부모의 피부를 생각할 수도 있겠죠. 거친 삶을 살아온, 그런 거친 숨결 대신에 거친 삶을 살아온 어머니 아버지의 어떤 그 나무 껍질 같은 손을 생각할 수도 있겠죠. 네,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까지 발견해 내는 겁니다. 이 부분 꼭 다양하게, 또 어떤 사람은 나무의 거친 껍질을 보면서 다른 무엇을 생각할 수도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 생각할 수도 있겠죠. 대상 안에서 수많은 형상을 꺼내고, 그렇죠. 대상이 뭐예요? 뭐 나무라면 그 안에서 수많은 형상을 꺼낸다고 해요. 뭐 거친 숨결도 꺼내고, 뭐 부모의 거친 손도 꺼낼 수도 있고 그러겠죠. 네, 그 형상을 이용해서 상상적 체험을 하고 내밀화된 정서를 확장시킨다. 네, 그 확장시키는 것을 밑에서 한번 봐요. 그럼 이제 예를 들면 지난 영상에서 했던 마른 멸치, 그러니까 이 멸치라는 시에서 봤듯이 마른 멸치에서 곡선의 형상을 발견했잖아요. 멸치가 좀 꾸불꾸불하죠. 다른 생선하고 다르게 멸치는 말리면 좀 꾸불꾸불해요. 그래서 또 뭘 가져와요? 물결. 이걸 잘 발견해서 물결이죠, 물결. 그 물결에는 생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결의 생명성을 읽어내고, 또 멸치의 삶과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멸치의 삶과 죽음과 그리고 멸치가 음식이 되기까지의 전 과정을 상상적으로 체험하는 거죠. 그리고 확장해 나갑니다. 뭐 어떤 생명의 본원인 바다가 마치 멸치가 생명의 본원인 바다를 옷을 입고 있듯이 입고 있어서 차후에 다시 생명으로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대상을 잘 관찰하고 대상 안에서 형상을 꺼내죠. 이렇게 물결 같은 생명성 같은 거. 그리고 또 상상적 체험을 해요. 멸치의 삶과 죽음과 또 음식이 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그리고 내밀화된 정서를 확장시킨다. 즉 생명이 다시 부활 하기를 소망하는 거죠. 네. 그러면 뇌태교의 이소연 시인의 시를 보겠습니다. 태교라는 어떤 장면, 사건, 현상, 또 뇌는 대상이겠죠. 뇌는 대상이고, 또 뇌태교 현상 자체를 대상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상을 우리가 바라보고 현상을 대상화해서 시를 쓴다면 현상 자체가 대상이 되기도 하죠. 근데 뇌태교의 기원이라고 했습니다. 네. 여기 전체적인 내용은 줄탁동기라는 말 아세요? 줄탁동기. 그 새가 알에서 깨어날 때 밖에서는 어미새가 부르죠. 안에 부르고 또 알을 쪼아주고, 또 안에서는 새끼가
나가려고 힘을 쓰고, 그래서 서로 어미와 새끼가 서로 힘을 합해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으면서 알에서 깨어나죠. 그것을 줄탁동기라고 합니다. 또 줄탁동시라고도 하는 것 같아요. 네, 은빛 잠을 수집하는 뇌의 바깥에는 조용한 산책과 쇼팽의 음악이 있습니다. 뭐 아무튼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말이 예쁘죠. 뭔가 좀 은빛 잠을 수집하는 뇌 표현이 참 좋아요. 우리가 그 낮에 낮빛이라고 하죠. 낮빛, 낮의 빛을 달빛, 뭐 밤빛 이러듯이 낮빛이죠. 낮빛이 은빛 잠을 그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은빛 잠을 수집하는 뇌. 낮에 햇빛을 많이 쬐면 네, 그 밤에 잠이 잘 오죠. 그래서 낮에 햇빛을 이렇게 쬐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은빛 잠을 수집한다. 왜요? 저녁에 잠 잘 자려고. 뇌의 바깥에는 조용한 산책과 조용한 산책과 쇼팽의 음악이 있습니다. 실제로 쇼팽의 음악이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숲의 소리인 것 같아요. 숲의 소리. 숲의 소리는 어떤 소리일까요? 새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 많이 느꼈을 거예요. 마치 관현악단이 연주하듯이, 교향곡을 연주하듯이 새들이 각자의 소리를 내요. 보면은 뭐 베이스 음에 대해서는 뭐 맷비둘기 이렇게 북북북북 하면서 오는 새 있죠. 맷비둘기가 딱 그런 소리를 내고, 또 뭐 바이올린 소리 내는 것 같기도 하고 많죠. 그 중에 뭐 곤줄박이도 있고 휘파람새도 있고 꾀꼬리새도 있고 다양한 새들이 또 검은등뻐꾸기라고 뭐 빰빰빰빰 뭐 하는 새들이 있어요. 근데 꼭 쇼팽 음악 듣는 것 같습니다. 그런 자연의 소리를 쇼팽의 음악이 있습니다 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네, 태교를 하는 과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나는 이 세계의 관념으로 머리카락이 자라는 시간을 좋아해요. 네, 덩달아 창을 물어뜯는 별자리의 감성을, 나무 위에 앉은 곤줄박이의 감정을, 마당 앞에 바위의 감상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 세계의 관념,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고, 생각이죠. 이 세계의 사고방식. 머리카락이 자라는 시간을 좋아해요. 아이가 뱃속에서 자라나 봐요. 덩달아 창을 물어뜯는 별자리의 감성. 이게 무슨 말일까요? 덩달아 창을 물어뜯는 별자리의 감성을, 나무 위에 앉은 곤줄박이의 감정을, 마당 앞의 바위의 감상을 좋아해요. 창문을 물어뜯는 별자리의 감상, 감성이라고 하고, 여기는 또 감정이라고 하고, 여기는 감상이라고 합니다. 네, 감성. 이 감성, 별자리의 감성. 별자리는 뭐가 있을까요? 별자리 하면 딱 생각나는 게 뭐예요? 별자리. 뭐 카시오페아 자리, 뭐 큰곰자리, 뭐 또 많죠. 별자리가. 전부 다 거기에 뭐가 있어요? 네, 신화들이 있죠. 신화. 뭐 대부분 제우스가 박아줬겠지만 신화들이 있는데 그 신화의 감성을 좋아한다고 해요. 네, 밤이면 별을 쳐다보면서 그러한 어떤 신화가 있는 그런 감성들을 좋아한다고요. 네, 그 별자리들은 덩달아서 창을 물어뜯는다라고 하는데, 창을 이렇게 창문으로 들어와서 자극하는 거겠죠.
나무 위에 앉은 곤줄박이의 감정을,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자연의 감정이겠죠. 곤줄박이 새 아세요? 시를 쓰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뭐 자연물의 이름들은 좀 많이 아는 게 좋겠어요. 참새를 닮은 새들 중에 곤줄박이하고 박새가 주변에 가장 많습니다. 곤줄박이는 약간 노란 무늬가 있는 거의 참새같이 생겼는데 주로 아침 시간 한 8시 해 뜨는 시간에 활동하고 또 저녁 시간에 활동합니다. 오후 좀 해가 약간 뉘엿뉘엿 기울어가는 시간에 활동을 하는데요. 네, 주로 나뭇가지에 많이 앉아있죠. 또 어치새도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식물이나 새, 곤충 이런 이름들을 잘 알아두는 것은 시 쓰는데 아주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식물 읽어주는 시인에 들어가시면 거기 새도 나옵니다. 네. 감정을 자연스러운 감정이죠. 자연의 감정, 즉 천성. 네. 그리고 마당 앞에 바위의 감상을 좋아해요. 감상. 여기는 뭐 감상이라는 게 다른 것을 감상하는 그런 감상도 있겠지만 또 바위가 느끼는 감정상의 감정이 영향받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 감정이 달라지는 그런 감상일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태아에게 좋은 어떤 뇌교육, 그러니까 태교죠, 태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 그때 뇌는 주글주글한 감성과 지성을 가공하고요. 나는 뜨개질 가게를 드나들기 시작합니다. 바늘코에 걸린 실 한 가닥으로 일요일 붉은 공화국에 대점을 치는 거죠. 감성과 지성. 감성은 아무래도 좀 천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성은 뭐 인간의 성질이고, 가공한데요, 가공이 무슨 뜻이죠? 가공이라는 것은 뭐 더할 가자에다가 장인 공자 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인공을 더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공이라는 것은 천연물, 그러니까 천연 있는 그대로에다가 인간의 어떤 수고를 더하면 그것이 가공이 돼요. 그래서 인간의 인공을 더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내가 감성과 지성을 가공한대요. 감성, 자연에서 느껴지는 것과 그리고 인간이 알아가는 것, 지성을 가공한대요. 그러다 보면 뭐 지식이 되겠죠. 가공하면 지식이 되고 지능이 되고 또는 지혜가 되겠죠. 나는 뜨개질 가게를 드나들기 시작합니다. 네, 태교에 좋다고 하니까 뜨개질 하러 다니나 봐요. 바늘코에 걸린 실 한 가닥으로 일요일 붉은 공화국에 대해 점을 치고 있어요. 바늘코에 걸린 실 한 가닥. 이렇게 시를 쓰려면 아는 것도 참 많아야 될 것 같아요. 바늘코에 걸린 실 한 가닥으로 일요일 붉은 공화국에 대해 점을 치는 거죠. 바늘코는 아시죠? 바늘의 코바늘의 코가 바늘코죠. 코바늘 잘 아시겠죠? 세타 뜨는 거. 그것의 코가 바늘코고. 그 바늘코에 걸린 실가닥으로, 붉은 공화국에 대해 점을 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은 주술 행위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실을 뜨면서 어떤 뜨개질을 하면서 뜨개질에서 나온 생산물을 주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잘 되기를 소원하기도 하죠. 뜨개질 하면서 예를 들어서 세타를 뜨개질 한다면 그 세타 줄 사람을 생각하면서 뜨개질 하잖아요. 미래 엄마가 태어날 아기를 생각하면서 뜨개질 하겠죠. 그러면서 그 아기가 잘 되기를 소망하고 비는
어쩌면 좀 주술행위로 보일 수도 있는데 그 실 한 가닥으로 점을 친대요. 붉은 공화국에 대해 점을 친다라고요. 그러니까 일요일이라는 말에서 붉은 공화국, 일요일에 빨간 글씨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일요일을 뜻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일요일을 보내는 그 하루를 붉은 공화국으로 뜻하는 것 같기도 하고, 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공화국이 뭐죠? 공화국. 왜 공화국이라고 했을까요? 공화국이라는 것은 공화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화합한다는 뜻인데, 공화국은 여러 사람이 화합해서 국가를 이끌어가는 것. 다시 말해서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어떤 그런 나라가 공화국이죠. 또 의회가 있고 뭔가 합의체가 있는 나라, 그런 나라를 공화국이라고 해요. 그래서 일요일 붉은 공화국에 대해 점을 친다라고 해요. 이번 주 일요일은 어떻게 지내나? 아니면 뭐 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굴뚝이 아름다운 공장지대로 출근하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는 것은 피해야 해요 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이렇게 남편이 좀 힘든 일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미래 아기가 아빠처럼 좀 피해야 된다고 하잖아. 왜냐하면 아기는 보고 배우니까 그런 모습을 아기는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란다라는 뜻으로 보이는데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어떤 소원인데 남편을 이렇게 표현한다. 글쎄요. 근데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그래 보입니다. 아름다운 공장지대로 출근하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는 것은 피해야 해요. 이 말이 아기가 아빠처럼 힘든 노동을 하면서 살기를 바라지 않는 마음인 것 같아요. 네. 뇌는 보이는 부분이 풍경이죠. 눈에 보이는 것. 뇌는 풍경을 쪽쪽 빨아먹고 조금씩 단단해지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생각이 굳어가고 사고방식이 굳어져 가죠. 네. 보이는 풍경, 보이는 것을 보면서 뇌는 사고방식이 굳어져 가요. 참 연한 아메리카노 한 잔을 마시면 뇌가 더디게 어제의 풍경을 음미할지도 몰라요. 네.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여유를 즐기면 지나간 일들을 그냥 여유롭게 음미할지도 모르겠다라고 말합니다. 뇌를 호두알로 생각하면 위험해요 라고 했는데요. 뇌를 호두알로 생각하면 위험하대요. 평소에 사물의 생김새를 관찰하는 능력이 아주 돋보이는 표현입니다. 호두알을 보면서 호두알이 또 뇌의 생김새를 잘 알아야 하고 호두알의 생김새도 잘 알아야 되는데 대부분은 어떤 사물의 생김새를 그냥 대충 보고 지나가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들에 관심을 갖는 것, 그리고 무엇이 무엇을 닮았다, 또 무엇이 무엇 같다, 생김새가 무엇 같다, 이런 것들을 자주 생각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특히 식물이나 곤충, 새 이런 것들, 물고기도 좋고요. 이런 것들의 이름을 잘 기억하고 또 생김새들을 잘 기억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듯합니다. 그러면은 관찰력도 생기고 자꾸 뭔가의 차이를 보게 돼요. 예를 들어서 식물이 비슷비슷하잖아요. 비슷비슷하고 이름 외우기도 힘든데 생긴 게 거의 다 비슷해가지고 구별하기도 힘들죠. 네. 그래서 자꾸 그 차이를 찾다 보면 그 차이를 발견하는 능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참새 종류 보면 붉은 참새가 있죠. 참새는 검은 무늬하고 흰 무늬가 뺨에 있어요. 네, 그래서 참새의 차이죠.
그리고 또 조금 전에 곤줄박이 같은 경우 참새랑 비슷하게 생겼지만 노란 무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에서 곤줄박이는 나무 껍질을 많이 쪼아 먹어요. 거기 안에서 벌레도 잡아먹고. 또 박새는 세 가지가 있는데, 뭐랄까, 그냥 박새는 앞에 넥타이를 차고 있어요. 검은 넥타이 하나 차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새박새는 마치 그 검은 모자를 쓰고 있는 듯한 어떤 선이 있어요. 진박새는 털이 굉장히 아니, 약간 털이 좀 거칠게 생겼고 투박하게 생겼죠. 네, 그래서 곤충이든 새든 자꾸 구별하려고 하면 그 차이가 보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보는 습관이 생겨요. 뭐가 다르다라고 이렇게. 네. 그래서 여러분도 뭐 열매든 자꾸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물에 대해서 자꾸 그 이름을 기억하도록 하시면 많이 유리할 거예요. 뇌는 5분간의 육류를 꼭꼭 씹는 것에 황홀해해요. 이건 어떤 정보를 적어 놓은 것 같아요. 5분 씹으면 뇌에 좋다 이런 정보를 적은 것 같아요. 하지만 나는 핏줄과 신경, 눈, 코, 입을 위해 10분간의 채식을 하지요. 식물성은 아이의 성격과 눈동자의 색까지 결정하니까요. 이 부분도 태아의 그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먹는 것까지 신경 쓰는 그 엄마의 생활을 이렇게 적은 듯 합니다. 네. 참, 알기도 참 많이 알아야 될 것 같죠. 그리고 나는 감상적인 욕조 속에서 돌고래의 꿈을 꾸고 뱃속의 아이는 벌써 뇌태교의 기원을 생각하는지 양수를 동동 차네요. 이 뇌태교는 이렇게 띄었어야 될 것 같아요. 돌고래 자체가 감상적이다 이 말인데, 감상적이라는 말이 뭐죠? 감상에 젖는다 이런 말 많이 하죠. 이때 감은 느낄 감자에다가 앞을 상자를 써요. 그러니까 감정이 어떤 감각에 의해서 감정이 많이 좌우되는 것, 그러니까 감정이 자꾸 흔들린다든가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런데 그런 욕조가 그렇다라고 해요. 욕조 안에 있으면 많이 감상적이 되나 봐요. 그 속에서 돌고래의 꿈을 꾸고네요. 꾸고 아직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돌고래의 꿈을 꾼다고 합니다. 네, 그런 거랑 똑같죠. 엄마가 아이를 무릎에 앉혀놓고 좋은 상상을 많이 하는 것, 네, 그런 것과 비슷해 보여요. 욕조 속에서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상상하면서 그런 감상에 빠지는, 네,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뱃속의 아이는 벌써 뇌턱의 기운을 생각하는지 양수를 동동 차네요. 네, 지금 엄마가 하고 있는 그런 어떤 기원, 뇌태교의 기원, 어떤 생명에 대한 기원이죠. 기원. 네. 기원. 기원, 빌기자에 좀 발할 원자죠. 그 기원일 수도 있고, 또, 태초일 수도 있죠. 태초. 뇌태교의 태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보니까 딱 저는 줄탁동기, 그 줄탁동기가 생각났어요. 엄마는 밖에서 아이의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 알 안에 있는 새의 새끼처럼 아기는 뱃속에서, 양수에서 동동 차네요 라고 표현합니다. 이 시에 대한 하린 시인의 어떤 좀 뭐랄까요, 그 생각을 좀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섬세함이란 대상과 현상에 깃든 차이를 발견하는 것이다. 네. 보이는 것의 차이를 자꾸 발견하려고 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의 대상, 하나의 현상 안에서 차이를 발견해야 된다. 그러니까 A와 B의 차이를 발견하는 게 아니라 뭐 참새와 곤줄박이 이 두 가지의 차이를 발견하는 게 아니라 참새 한 마리 안에서 또 어제의 참새 다르고 오늘의 참새 다르고 또 참새가 뭐 슬플 때 있고 안 슬플 기쁠 때 있고 그 차이를 발견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소연 씨의 태교의 교훈은 하나의 대상이나 하나 현상 안에 하나의 대상이나 현상이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까 하나로 보시면 됩니다. 안에 다양한 내적 의미, 즉 현미경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집요하게 섬세하게 잡아낸 시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대상은 뇌 자체이고 하나의 현상의 퇴교인 거죠. 제가 이 심사평을 찾아봤어요. 왜냐하면 찾아봤더니 저는 웬만하면 심사평 소개 안 하는데 참 너무 멋진 것 같아서 소개합니다. 음악이 깃든 전어는 아름답고, 전어는 메시지를 말하죠. 메시지. 음악이 깃든 전어는 아름답고 정교하게 구축된 문장은 매혹적이었으며 다양하게 변주되는 어조는 화려했다. 그러면서도 화장도 과소도 없이 제가 가야 할 사유의 목적지에 정확히 이르고 있었다라고 심사평을 써놨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분은 이 부분이에요. 제가 가야 할 사유의 목적지, 정확히 이르고 있었다. 저는 이 부분을 강조하는데, 시를 왜 쓰는가? 그 시를 쓰는 이유 또는 목적에 정확히 도달해야 된다. 그냥 시 쓰면은, 쓰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어떤 시를 쓰면 그 시를 쓰는 이유가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가야 할 사유의 목적지에 정확히 이르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내 태교의 기원 이소연 시인의 시를 함께 감상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